네, 여러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잠깐만요. 어디 갔지? 아, 맞군요. 네. 자, 네, 요것도 필기를 해놨죠. 어디가? 이렇게.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또 대구가 원래 사과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영월이 좀 유명한가 보네요. 과수 재배지가 북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라봉도 원래 제주도에서만 났는데 요 위에서도 나온대요. 작년에 과탐실 때 배웠죠, 여러분? 네. 과수재배지가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곰은 2008년에 멸종 위협종으로 분류된 만큼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그럼 왜 때문에 생기지? 인간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가설을 주제로 과학적인 논쟁하기 여기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실제 과학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네, 일단 가설 1. 기후는 인간 활동 때문에 변하는 거야. 어느 정도 맞죠. 이것도 굉장히 탄탄하게 그 가설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 2. 기후는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변한다. 이것도 맞아요. 오늘은 이제 이 가설 1, 가설 2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할 건데요. 좀 더 여기 자연적으로도 변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그 요인으로 이 자연적 요인으로 두 개가 있어요.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이요. 지구 이제 외적 요인은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 그 다음에 태양 활동 변화가 있어요. 지구 내적인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화산 활동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적 요인 중에 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보기로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네. 보면은 이제 세차 운동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세차 운동과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입니다. 세차 운동은 일종의 팽이 운동 같은 건데요.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네,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요게 세차 운동이에요. 자전축이 이렇게 한 바퀴 삥 이렇게 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80도 돌았을 때는 자전축이 지금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오면 다시 지금 현재와 같은 자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상태에 보면 자전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북반구예요. 지금 원일점, 근일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우리나라는 지금 여름입니다. 이 근일점은 여러분, 우리 지구 공전궤도가 타원이에요. 타원 궤도다 보니까 태양과 가장 멀리 위치했을 때가 원일점, 태양과 가까이에 위치했을 때 근일점. 이렇게 타원은 요 중심에서 원거리, 근거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자전축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원일점일 때 지금 여름입니다. 근일점일 때 겨울이에요. 근데 만약에 13,000년 후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지금 자전축이 이쪽으로 됐어. 지금 요거죠. 그쵸? 반대로 꺾였어요. 그러면 원일점일 때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입니다. 그 다음에 근일점일 때 여름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근데 그 기후변화를 유발하지?
자, 한번 보세요. 원일점일 때 여름인 경우, 여름이라 더워. 그치? 더워. 얘도 여기 여름일 때 더워. 그런데 하나는 태양에서 멀어. 이 여름은. 현재의 여름은. 근데 13,000년 후의 여름은 여름이 태양이랑도 가까워. 그럼 이 여름은 진짜 더 여름인 거지. 그쵸? 그 다음에 겨울은. 13,000년 후에는 겨울도 원일점일 때 또 겨울이야. 겨울은 더 겨울이고 여름은 더 여름이야, 지금보다. 그러면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이가 현재보다 더 많이 나겠죠. 그쵸? 네.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세차 운동에 따른 이제 계절 변화입니다. 같은 여름이라도 현재 상태의 자전축은 원일점에서 이제 여름인 상태가 되는데 13,000년 후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입니다. 네. 그리고 근일점에서 겨울이었던 게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는 거죠. 현재는 여름이지만 원일점이기 때문에 근일점일 때 여름보단 덜 더운 거고 겨울도 덜 추운 거지. 그러니까 현재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13,000년 후에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이보다는 덜 심한 거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제 지구 자전축 볼게요. 지구 자전축은요, 말 그대로 지구 자전축이 최대 24점, 지금 이게 24.5고, 여기 살짝 23.5도, 제일 약한 게 21.5도예요. 그래서 21.5부터 24.5도까지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뀐다는 건데, 21.5도일 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세차 운동을 24.5도일 때 한다면, 이 정도 세차 운동을 한다면, 23.5도일 때는 한 요 정도, 요 회전 반경을 갖겠죠? 21.5도일 땐 요 정도 회전 반경을 갖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세차 운동을 할 때 요 회전 반경에 이제 차이가 주겠죠. 자전축은. 그쵸? 그러면 자전축은 어떤 이제 기후변화를 갖게 하냐.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자전축이 만약에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똑발라. 지구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어. 태양 에너지는 여기서 와. 그럼 여러분 계절 변화 있게요, 없게요? 계절 변화 없습니다. 적도는요 엄청 뜨겁고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뭔가 약간 여름, 그러니까 적도보다는 덜 뜨겁겠죠. 그 다음에 극지방은요. 지금 보면 햇빛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봐요. 햇빛이 안 들어와. 여기는 엄청 추워요. 적도 지방은 사계절 내내 뜨겁고 극지방은 사계절 내내 너무 춥고 중위도는 그 사이 계절을 갖겠죠. 그러니까 계절 변화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계절 변화를 갖는 거는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를 겪는 거예요. 이게 네. 기울어진 상태로 잡아. 여기다 그려볼까요?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쪽으로 이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 햇빛이 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쪽 방향에 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적도 부근. 지금 북반구 쪽이 이게 지금 자전축이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 정수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수리. 지금 정수리가요, 태양 쪽을 향해 있어. 이 위치 관계일 때는. 그러니까 요 위치 관계일 때는 북반구 정수리가 태양 쪽 향해 있지? 그러니까 북반구가 더 열을 받지. 그러니까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이지. 그럼 반면에 이쪽은 봐봐요. 아니, 내가 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엔 어때요? 남반구 쪽 정수리가 더 태양 쪽을 향해 있잖아. 북반구 쪽 적조는 더 멀리 가 있고. 그쵸? 그럼 이때는 남반구가 여름인 거지. 그러면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적도 지역이 여기인데 어차피 여기는 적도 부근이
제일 뜨거울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에는 계절 변화가 그냥 크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봄 또는 그러니까 가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리가 향해 있을 때 여름이 되고 남반구 쪽 정수리가 향해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을 때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남중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그 위치에 따라서 태양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점점 그렇지 않고 기울어져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열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계절 변화가 생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전축이 있는데 자전축이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덜 기울어질수록 계절 변화가 좀 더 약해져요. 자전축이 지금 21.5도보다는 24.5도일 때 계절 변화가 좀 뚜렷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덜 누울수록, 즉, 기울기가 덜할수록 계절 변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자전축의 기울기도 그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심률입니다. 이심률은요, 원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냐예요. 그래서 이심률이 0이면 원궤도,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0과 1에서의 사이 값이면 타원궤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원궤도일 때에는 태양이 이제 중심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 지구와의 거리가 같아요. 그쵸? 원궤도일 때는 이 궤도가 기후변화에 뭔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얘가 타원 궤도가 될 경우에는 지구가 좀 더 여기 가까워지는 이제 근일점 부분이 생기고요. 좀 여기 멀어지죠? 원일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태양과 유독 가까워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고 멀어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태양을 가까이에서 돌 때 이때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고요. 멀리 갈 때에는 태양 에너지를 좀 적게 받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으로 나오면 쉬운데 문제를 만들 때에는요, 여러분 좀 이제 꼬잖아요. 그쵸? 보통 많이 꼬는 게 막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원일점 근일점 상태에서 현재 원일점 근일점 상태에서 이심률이 여기 보면 10만 년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가 긴 타원 모양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이심률이 만약에 원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그러면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현재가 지금 이렇게 타원이어서 원일점과 근일점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타원이 되면 지금보다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는 커지지만 원궤도가 된다면 겨울과 여름의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다른 효과 없이 딱 요 20률 효과만 본다고 했을 때. 그쵸? 그런데 여기서 더 꼬면 만약에 13,000년 후라고 쳐보면은요. 13,000년 후에서 만약에 더 찌그러지는 타원이 되면 겨울과 여름의 연교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쵸? 더 극단적으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요. 그쵸? 요렇게.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적 요인 네 번째, 이제 태양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흑점수가 증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유독 흑점수가 진짜 극소기일 때가 있고요, 극대기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태양 흑점이 극소기일 때 실제 이 시기에 지구에도 소빙기, 그러니까 작은 빙하기란 뜻이죠. 왔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흑점수가 좀 많을 때, 이때 지구가 굉장히 온난해지고 있는 거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 이제 흑점수가 유독 많고 태양 활동이 좀 약해질 때 이제 흑점수가 작거든요. 아무래도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많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다 했습니다. 네, 내적 요인은요. 이게 화산 폭발. 아무래도 이제 이때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분출을 하게 되면 성층권까지 도달하고 거기에 이제 왜 하늘을 한마디로 가리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지역의 기온이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화산 폭발이라는 지구 내적 요인이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지리적인 위치 변화. 이 지리적인 위치 변화와 함께 이제 지지시대도 보면은 기후 변화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봐봐. 대륙과 해양은 비열과 반사율이 다르므로 위도별 수륙 분포에 따라 에너지 출입이 달라져 기후가 변하게 된다. 그다음에 대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해류 방향이요. 우리 배웠잖아요. 난류와 하류 같은 경우, 아니면 용승이나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변화되면 당연히 이제 그 해류의 영향을 그 대기가 받았을 텐데 해류의 방향이 달라지면 받던 영향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인 요인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자연 발생적인 어떤 요인이었고, 이제 이 자연 발생적인 요인을 통제 변환으로 한다면 인간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얼마만큼 기후변화 영향을 줬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인위적인 요인이 영향이 되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자연적인 요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나타난 건지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난 건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요인을 가지고 연구할 때는 요 자연적인 요거에 대해서 어떤 같은 값을 갖거나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면은요. 여기 하나만 보면 침엽수림 반사율, 그러니까 숲의 반사율이 최대 15%입니다. 근데 여기 토양 반사율 볼까요? 40%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반사율이라는 건 햇빛을 반사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산사태나 아니면은 이런 거죠. 실제로 산림을 파괴해. 토양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이럴 경우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콘크리트 반사율 같은 경우는 보면은 또 되게 침엽수림보다 또 높아요. 네. 그럼 침엽수림 지역을 만약에 다 콘크리트를 깐다. 그럼 뭔가 반사율에 영향을 주니까 기후변화 있겠죠. 그쵸? 산림 파괴한다든지 도시화가 추진될 때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는 거는 피해야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좀 생태학적인 관점,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어요. 우리 전기 자동차도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고, 이제 유럽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진짜 많이 쓸 텐데,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친환경 에너지 사용하려는 그 움직임이 컸고, 그쪽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기업도 돈을 벌려면 친환경적으로 가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독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48%라고 해요. 저도 이거 차이나는 클래스 그 방송에서 봤는데 그때 진짜 놀랐거든요. 에?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력을 48% 이상 사용하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태학적인 감수성이 높더라고요. 독일인들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소비 생활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걸 할 때, 아니면 특히 비행기 탈 때. 음.
우리는 사실 편리한 거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가 미칠 자연 파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고 저도 굉장히 뜨끔했는데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영향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온실효과 뭐냐면 이제 지표면 복사에서 대기가 이제 그걸 흡수했다가 다시 대기 재복사하는 거. 이때 이제 온실효과 일어나죠? 온실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지구가 너무 또 뜨거워지고, 그쵸? 어쨌거나 근데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위적인 요인이었나요? 대다수 과학자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원인으로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바로 이 CO2와 CH4, 메탄입니다. 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네, 이 부분. 여기도 이제 발표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죠. 네, 지금 또 이 내용은 B2반, C2반 친구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B2반의 나연이, C2반의 연수하고 윤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역시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제는 요 주제를 가지고 하면 돼요. 지구 기온 변화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경향 조사하기. 지구 기온 변화 자료는요, 정말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온 변화를 이렇게 나타낸 것도 있는데, 뭐 아마 강수량 변화도 있을 테고, 기온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구 온난화 경향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자료, 기사를 발췌해도 되고요. 좀 권위 있는 기사로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발표를 역시나 그 주에 하면 되겠네요. 14일부터 9월 18일 요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십시오. 그리고 발표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주는 영향이 환경적 영향도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알아봐서 좀 포함시켜가지고 풍성하게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130조 있죠? 이게 우리 수행평가입니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건데요. 네, 이 부분 가지고 공부해 오세요. 근데 쉬워요. 요 지금 평균 기온 변화, 평균 강수량 변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해석하고 한 번 더 기후 변화 경향성이 어떤 경향을 띠는지 기후 변화,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지 그 다음에 어종, 개화 시기, 겨울 일수, 열대야 일수, 겨울 일수는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 겨울 일수. 그다음에 열대야 일수. 열대 알죠? 정말 너무 더운 밤, 잠 못 드는 밤. 그런 것들,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이제 보고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그 추석 연휴가 있는 그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이러한 기후변화가 있어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건 앞서 말했다시피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도 있다. 네.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팩트인데 만약에 뭐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다면 그 인위적인 요인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건지 논의해야겠죠. 자연적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세차 운동을 막어요. 어떻게, 그죠? 자전축 방향, 자전축 기울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즘 이제 몇 가지 뜨고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 기술, 초전도 기술, 전기나 수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우주에 반사막을 설치한다.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예전에 뭔가 학생들이 상상화로도 많이 그려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사막 설치해서 태양에너지 흡수 안 시키고 반사시키는 이건데 이거는 사실 모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부작용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 실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과학은 늘 어떤 상상에서 기초에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니까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신재생 에너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신에너지로는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뭐 석탄, 액화가스화, 요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열, 요거 쭉. 네. 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해결 방법 토의하기. 그래서 여기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우주, 반사막. 요거 한번 좀 공부 좀 해보세요. 좀 알아오세요. 각 반에 한 명씩만 있어도 좀 좋겠는데? 요거 좀 찾아온 친구들 이게 뭔지 발표할 그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 부분을 발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른 선생님께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혹시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이메일 요 M입니다. 쏨땀 네, 요 이메일로 요거 보내주세요. 요거 뭔지 그래서 제가 보고 와 잘 찾았다 괜찮다 하는 친구들 발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 보면 원리와 장점, 단점이 있는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좋을 법한 것들. 이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지금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금 배운 거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몇 개만. 자, 여기 보면 지금 북태평양 환류 나타냈는데 기억. 표층 해류는 대기대순환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된다. 맞죠? 그 다음에 가해류. 보니까 어때요? 난류예요. 난류는 수온 염분 낮아요? 아니죠? 땡.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나해류. 요거 캘리포니아해류 맞죠? 그쵸? 여기가 지금 북미, 캘리포니아 연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한 거예요. 세차 운동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우리나라는 A일 때 여름이 아니지 겨울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아니라 나일 때 더 크죠? 왜냐면 요때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북극성에 보이는 위치가 다르죠. 북쪽 자전축이 가리키는 여기가 이제 북쪽 하늘이 여기가 이제 천구의 북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현재는 북극성이 요 위치에 있는데 만약에 요 자전축이 이쪽으로 간다면 북극성이 이쪽에 보이겠네요. 그렇죠? 나 이것도 풀었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인도양에서 표층수가 아니에요. 인도양 아니에요. 인도양이 지금 여긴데 아닙니다.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요 위치 요런 위치예요. 남극 쪽에. 그 다음에 표층순환이 늘어지면 심층순환도 늘어지죠. 그 다음에 열에너지 수송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극 주변에서 심층수와 혼합되는 표층해류는 남극 주변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극풍 지역이에요. 무역풍 아닙니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일 때야. 여기 용승이 있는 거 보니까요. 이때가 보니까 여기 확 된 걸로 봐서 이때가 라니냐일 때. 그쵸? 그 다음에 이때가 여기 이렇게 용승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여기가 엘니뇨 시기입니다.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서태평양 쪽으로 표층의 흐름 강하죠. 무역풍이 강해지니까요. 그다음에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낮죠. 용승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다음에 가시기에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다. 아니죠. 완전 저기압. 그래서 구름이 많이 형성되죠. 네, 여기요. 여러분, 여기 한번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구공학이요. 이제 이게 요즘 뜨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실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법. 이게 뭐냐면 화학적으로 붙잡아서 아예 바다에 저장시킨다라는 거래요. 그다음에 여기 우주반사막 있죠? 여기 우주반사막 진짜.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실제 이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이 직업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 특히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규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에너지 사용을 조정하는 직업이 새롭게 조명받게 되었으니 21세기의 새로운 유망 직종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에코시안의 박민수 상무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기업체들한테 배출권이라는 그 할당량을 부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할당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업체들은 외부로부터 그 배출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잔여량이 남는 업체들은 양만큼의 배출권을 초과한 업체한테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인원들을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식량의 고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 기후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일본 교토에 모여서 의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심각한 기후 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는 입장에서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자는 그런 의정서를 만든 게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의 태동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덜 알려진 분야인 만큼 많은 노력이 뒤따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직업이기에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보람을 느낀다는 박민수 상무.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 되기 전에 증권사에서 거래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대기업에서 전략실에서 분석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다라기보다 이외에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볼 수 있었기에 저는 제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향후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비전을 보고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국내 그리고 국외 정세에 대해서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역량이
배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어떤 재무적인 거래 기법을 통해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고객보다 한 발짝 앞서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바쁜 일과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배출권 관련된 니즈가 지속되는 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컨설팅사, 한국거래소의 탄소 배출권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된 부서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국제 기구의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관련된 기관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나 환경공학 전공자들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를 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기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자들도 많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요즘 뜨고 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발광 다이오드 기술 막 가나다라 있잖아요. 혹시 그게 발표자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어딨지? 잠깐만, 나 이거 이제까지 녹화가 안 된 건가?